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10분 내로 쉽게 설명드리는 시코노믹입니다. 이번 2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혜택의 의미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게는 2만 불, 일반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게는 1만 불까지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혜택은 아니고 개인 및 가계소득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출자의 95%에 해당하는 약 4,300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해당 소외 대상의 약 절반 정도인 2천만 명은 전액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파급력이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혜계층에게는 거액의 채무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정책일 수 있지만 이미 학자금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 기준으로 무려 402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인 동시에 채무 면제자들의 소비 심리까지 자극되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대응이 힘든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효과 및 우려를 넘어 원칙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채권, 채무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인 규약, 본능적으로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덕 감정상으로 보기에는 부채 탕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에도 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대규모의 부채 탕감이 세계 각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인 규약과 인간 본성에 반하는 해당 정책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올라갔을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400년에서부터 1636년 사이에 현재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왕국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함무라비 법전에 바로 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의 채무 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굳이 고대 중동 지역으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척박한 농사 환경과 병작법의 미발달, 잦은 자연재해나 지역 분쟁 등으로 인류 역사 초기 시대의 농사업은 되게 안정적인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사의 실패 등으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농업 종사자의 경우 본인 또는 친족 소유의 토지를 압수당하여 자신의 땅이었던 토지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이 함무라비 왕은 약 40여 년의 재위기간 동안 총 4번의 부채 감면 관련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에도 부채의 종류를 구분하고 부채를 감면하는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농부나 그 가족이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 노예로 종사하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내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은 현대의 그것과 같이 복지나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차원보다는 전시 상황에서 군사로 활용되어야 하는 일반 농민들의 생활 수준 유지나 안정적인 과세, 체제의 붕괴에 따른 혁명의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는데요. 정책의 성격 역시 전면적인 부채 감면보다는 전반적으로 가중한 채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법률에 따른 채무자 보호, 부채 감면 정책은 아무래도 시대적인 환경을 감안할 때 세밀하고 형평에 맞게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률을 근거 삼아 관계도 없는 채권 채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사회적인 규약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빌로니아의 전통을 일부 이어받은 기원전 1000년경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했던 헤브르 왕국 역시 초기 성경을 구성한 율법책인 토라를 통해 동족인 히브리인 남성이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된 경우 7년 차에는 그를 빚의 액수와 관계없이 해방시켜야 한다 라는 구절을 근거 삼아 과중한 부채로부터 백성을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정치인 솔론의 개혁안 역시 부채로 인해 노예로 전락한 이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포함시킨 것과 같이 노예제가 흔했던 고대의 생활상을 염두하여 볼 때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된 이들이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거나 그 자손까지 노예가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예방해주는 일종의 구제책이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건국되고 기원전 50년경 로마의 통치권을 손에 넣은 독재관 카에사르는 고대의 부채 감면 관련 정책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부채의 감면은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선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왕의 명령이나 율법적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상한 불능에 따른 투옥이나 노예화는 방지하되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생길 때마다 채권자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 등 이전의 그것들보다는 좀 더 현대화된 사회적 규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유럽의 중세시대를 지나 최초의 현대적인 의미의 부채 감면책이 등장한 때는 바로 17세기 후반 영국인데요. 사기성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부채 감면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고 이는 이후 제정된 영국 파산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19세기 미국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는데요. 1898년에 제정된 파산법을 통해 개인 및 상인의 과중한 부채에 대하여 1년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행정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대부분의 빚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선량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악성 채무자나 범죄자들 역시 관련 조항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유럽의 7, 80년대 신용경색 및 부채회계를 기반으로 덴마크에서 84년에 제정된 법과 독일에서 86년 제정된 파산법 역시 초반에는 부채 감면의 수혜자를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국한하였으나 역시나 이후 경제 상황 및 대중의 요구에 따른 관련법의 완화로 처음의 법 제정 의도와는 다르게 방만한 수준의 부채 감면이 이루어진 결론을 낳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2010년에 프랑스에서는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계층에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기존 자산의 청산도 필요하지 않은 부채 감면이라는 개혁 법안을 내놓았죠. 이렇듯 부채와 그것의 감면과 관련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빚에 대한 상식이나 사회적인 공통 인식과는 다르게 꽤나 다양한 시대를 거쳐 다양한 계층이 운 좋게도 부채 감면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엄격한 기준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무뎌지고 완화되어 부채 감면의 수혜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는 모습도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주로 권력자의 수혜책 또는 종교적인 관용의 이름으로 부채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다면 현대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및 구제책의 명분으로 부채 감면을 내세우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역시 공동체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선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많은 금융적 무임승차자를 양산하는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채권 채무 계약에 대한 존중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구나 길고 긴 저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주택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나만 손해보는 듯한 이러한 부채 감면 정책의 확장은 복지라는 대원칙 하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국민 대다수의 간접적 희생은 아닐까요?